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공장에 이어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도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국무회의를 공개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자 모두의 소망인데 제재를 강화해서 막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생중계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되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아주 속 있는 얘기가 그대로 공개됐어요. 문제는 이제 포스코 ENC, 예전 포스코 건설입니다. 올 들어서 4번째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에 앞서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이런 인식 장진나 변호사, 노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말은 결국은 기업이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한 거는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강도 높게 포스코 ENC를 비판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공개를 해서 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주무부처의 그 어떤 주문이나 해결 방법 이런 것들까지 그 공개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고 구조적인 변화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포스코 ENC에서 올해만 똑같은 유사한 사망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해서 사망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포스코 ENC 당장 뭐 조금 방지 대책, 사과하고 방지 대책 같은 걸 좀 내놓았나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포스코 ENC는?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모든 작업장의 모든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 일단 원인을 중단. 밝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원인.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한번 잠깐 네 건 나오는데 사건 한번 보시면 예. 1월 달에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을 아파트. 했어요. 예. 예. 그리고 4월에는 광명의 신안산선 신안산선. 네, 그렇죠. 건설 현장에 붕괴 사고가 났다. 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4월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 또 추락 사고가 나요. 지금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 2번이 일어났고 붕괴가 한 번 일어났잖아요. 네. 요번에는 천공기로 구멍 뚫다 거기 끼인 거예요. 야, 이거를 도대체 원인을 모른다고? 왜 모르지? 너무 답답한,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는 예. 가에 있는 스캐폴드, 안전장치들을 안 했다는 얘기고, 네. 그 줄도 안 매고 있었다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고, 붕괴가 일어났다는 건 사전에 검토를 다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붕괴 조짐도 신안산선 같은 그렇죠. 경우는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조짐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했다는 거고. 마지막 이번에 발생한 거는 천공기 구멍을 뚫는 게 되게 크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수칙이 안 지켜졌다? 안전수칙도 안 지켜 있고 그걸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감시도 되는 안 돼 거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앞에 세 건은 이미 다 나왔어야 하고 그거 발표를 해서 이런 대책을 했습니다. 요번에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아직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잖아요. 네. 38개국 중에 이 재해 사망으로 인한 게 34등이에요. 34등. 절대 건수가 그렇습니까? 예, OECD 평균 재해 사망률이 2.9%, 즉 10만 명당 2.9명이 사망을 해요. 예. 우리나라가 4.3%, 0.43%예요. 그러니까 4.3명이 10만 명당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경제 12대국에서 할 일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그 정도 발언을 해도 예.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기업들이 사전도 기업들과 또 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모든 규칙을 안 지켜서 이런 사고가 났던데 그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더 강조 이 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했던 게 바로 그 앞에서 벌어졌던 SPC
이 삼립의 시화 공장이죠. 네네, 시화 맞습니다. 공장에 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밤늦게 일하는 데 따라서 근로자들의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래서 초과 야간 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거를 좀 없애기로 했다면서 이건 어떻게 지금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네, 지금 SPC 그룹에서는 지금 8시간 초과 근로를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야간 작업도 줄이겠다. 야간 작업을? 네네. 그리고 생산량도 조금은 줄여보겠다. 이렇게 예. 지금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27년도까지 624억의 그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런 지금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예, 예, 그렇죠. 완전. 근데 네. 지금 SPC 그룹은 이전에도 저희가 그 작업 반죽 그 교반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직원들이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네. 거기서도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계속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포스코 ENC 같은 경우도 건설 현장에서 너무나 그 빈발하고 있는 형태의 사고인 추락, 붕괴, 끼임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다가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공히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예. 다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 저희 뭐 대표님들이나 네. 임원분들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발이 계속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SPC가 지금 8시간 근로를 없애겠다라는 그래서 야간 근로로 인한 산재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그러니까 내놓았지만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산재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SPC가 바로 8시간을 넘는 야근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 이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생산 라인이라든지 인력 구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SPC로서는 또 비용 부담이 또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늘어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이슈냐 하면 덩치는 커졌는데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시스템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12시간 2교대란 말이죠. 12시간 막교대, 2교대로. 12시간 2교대인데 그걸 8시간으로 줄이면 예. 나머지 8시간은 누군가 3교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3교대를 해야 원래 지금 현재 산업 현장의 구조 그대로 두고 인력만 바꾸면 3교대로 바꾸면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가 3분의 1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고. 12시간 하게 되면 8시간 넘는 이 추가 수당을 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 수당 150% 주더라도 한 사람을 더 늘리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런 크죠. 얘기예요. 그건 더 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간접비가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그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거나 지하청업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제 초과근무를 국가통계 포털에서 봤더니 초과근무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제조업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소매업, 보건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건설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나는 순서대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제도적으로 효율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고용할 것이냐 생산량을 줄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효율화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참 이제는. 어려운 일 같은데 우리 장진나 노무사께서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해보실 텐데 SPC처럼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12시간 막교대에서 8시간 3교대로 바꾸면 바로 인력이 더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산량을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처럼 사고는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인건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12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은 4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
네 시간, 또는 그렇죠. 네, 야간 근무 수당을 실제적으로 받아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던 오버타임 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초과 수당을, 예, 예.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산재를 줄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가 굉장히 힘든 얘기인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8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뭐 사람은 늘리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전체 인건비가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새로 채용이 되는 사람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있겠지만 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급 정도로 예전의 수당만큼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것들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수용된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은 조금 한참 되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기 지금 SPC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삼립이라든지 이런 그 오래된 기업들을 인수한 상태잖아요, SPC가.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오래된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 오래된 기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설비를 설비하는 설비가 것 그냥 같다.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을 하는데 사람을 더 추가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중소기업들조차도 AI 베이스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인 SPC는 조금 더 설비 투자, 특히 설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들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이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자, 이걸 놓고 그러면 중대재해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줄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줄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약 7% 정도 줄어듭니다. 580건에서 510건 정도 예. 줄어드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법을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한 거고 이제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은 내려왔잖아요. 적용되죠. 2년 이후에. 예. 근데 그 적용을 하는 사업장이든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다 감소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대형 건설 현장이나 소형 제조업체. 제가 이제 아까 근로시간이 많은 데를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중소 제조업 영역이 사실은 초과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가장 많고, 그리고 50인 이하 업체가 초과 근무가 제일 많아요. 이 두 개를 합해 보면 소형, 중소형 제조업이 초과 근무가 가장 많다. 여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 건설 현장들이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청, 하청, 재하청 이 구조로 가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났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그렇죠.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청업체들은 근로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위험도 떠안는 구조가 됐고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위험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도 줄이는 예. 이런 구조로 지금 구조화가 되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조금 더 관건이긴 한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약 510건 예.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13건만 네. 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아직 노동청 검찰 수사 단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법원이 어떤 형태로 판결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 네. 이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인과관계라 그러면 재해 발생과 법 위반이 관계가 있느냐? 법을 위반해서 재해가 발생한 거냐?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기업들도 조금 뭐
반드시 우리 최고 경영자만 이 잘못이냐, 다 규정을 다 지켰다 이런 데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했는데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조치를 했던 거에 위반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안이었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하면은 법에 따르면은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망 사건들이 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조사 자체가 어떤 인과관계라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 그다음에 법률적인 또는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한 600일 정도씩 걸려버려요. 최종 판결 나오는데 600일. 기소를 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는 데까지만 해도 수사를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데까지도 600일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에서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중대재해 조사와 기소가 오래 걸린다는 게 어디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인과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참 뒤에서나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 중소기업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건 24년도 1월 27일입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지금 적용이 된 것은 고작 1년 반 1년 정도밖에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실효성 있게 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의 결론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법 적용은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법무장관 했는데 사실 저런 시간이 긴 거를 전반적인 모든 형사 사건과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다른 사건도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사건은 그럼 얼마나 긴가 한번 비교를 하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얘기까지는 좀 안 나왔어요. 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얘기를 어제 국무회에서 하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겁니다. 이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과 더 큰 지출, 그로 인해서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 이건 이런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접근이 바람직한 접근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특히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제재는 인적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금전적 제재가. 네. 예. 그러니까 최고경제를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없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뭐 한 200억 정도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과징을 물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징벌적인 금전적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제재로서의 성격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공시제도입니다. 시장의 제재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공시를 많이 해서 뭐 주가를 그렇죠. 폭락하게 해야 투자자들이 알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알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모든 이 자본주의의 모든 그 제재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직원들의 안전도 신경을 안 쓰고 위생도 신경을 안 쓰고 안전보건을 너무 도외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런 인식이 퍼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을 획득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이 자본을 획득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한 500만 명이 투자한다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데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해지는 제재이기 때문에. 시장의 제재. 그렇죠. 법에 의한 부분이 제재보다는 지금, 시장의 제재. 예, 예.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이게. 무섭죠. 정치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 기사에서도 이제 헤드라인으로 징벌적 배상이라는 얘기들이 예, 지금 징벌 나오고 배상.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처법 15조에 본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정부 즉 국무위원들이 있는 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행정부에서는 개입을 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요.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그 산정을 할 때 예. 그 반복 횟수라든지 고의성, 과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라고 해서 배상액을 더 5배까지 물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는 않고요. 행정부는 안 그렇죠. 되고 사법부에서 네네네. 법원에서 최종 법원에서나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징벌적 손해라든 이 그 대통령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과태료죠.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현재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향시켜서 많이 물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나오는 일감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 입찰, 국가 공공 입찰에 입찰, 배제시켜버리겠다. 배제시키겠다. 야. 그리고 더 가가지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오는 일감 자체를 못 따면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일감이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 망하는 되는 거 거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장 회사들, 이제는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 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공시를 할 때에도 안전에 대한 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ESG 중에서 S 영역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공시를 하게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회사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기업들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다 보니까 아주 초벌적인 아이디어가 마치 곧 시행될 것처럼 나와서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막 맞습니다. 당장 대출을 네네. 끊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아유, 없는 그건 것이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주가가 폭락하게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강하게 어제 이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ESG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이제 맞습니다. S를 좀 반영을 한다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은 ESG 유럽은 ESG 공시가 자산 2조 이상은 아마 2026년부터 의무화가 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 풋프린트를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노동은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이런 모든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까지요. 자,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성은 어떻게 됐고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시를 해라. 예. 자산 2조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네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019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우리 고객 그리고 종업원, 구성원들, 종업원도 있고, 정부, 주주도 있고, NGO 소비자도 있고. 이런 예.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다 반영한 형태의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예. 그게 안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투자가 일단 안 돼요. 투자가 투자해서 예. 배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여기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자막에서 나오는 이 비교표는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한 번 더 내용인데요. 볼까요? 예, 비교표를. 네. 자, 저희 네, 유럽에서는요 ESRS라 그래서 모든 ESG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공시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ESRS 규정을 반영을 한 우리나라의 KSRS 작년에 조금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근데 ESRS의 내용들 중에서 아주 일부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S 같은 안전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이슈. 네.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 ENC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제 비춰 본다라고 하면 또 어제 국무위원회 그 회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S까지
그다음에 G까지 이제 유럽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더 제재 강화, 경제적 제재까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여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불명확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법 적용 해석이 좀 논란이 많다. 좀 보완해달라. 쉽게 말하면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설정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 어렵죠. 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흐름이 ESG 있고 네. S 사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 부분이라는 게 안전한 노동, 예.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이게 이제 핵심이고 소비자의 안전, 사회의 안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도외시하면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왜 자꾸 그거를 갖고 시비를 그런데 걸는지 저는 이해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못하겠어요. 솔직히 경우에는 말해서. CEO에 대한 처벌이 좀 강조돼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그거는 형사벌 강조돼 있으니까 예방 위주로 좀 바꿔달라. 이게 좀 기업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가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냐. 예.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조항도 뭐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 중처법 4조에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딱 4개의 항목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요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기업들이 해야 될 게.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력이 없죠. 그렇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중처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정부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정부? 정부의 의무. 뭐예요? 우리 기업들이 이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라 정부가.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과 지원을 해라. 이게 요구로 법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을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